안녕하세요. 인더스텔라의 스텔라입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이 덥죠. 점점 더 덥고 이렇게 습해지는 여름을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과 곡물, 식량에 대한 기사를 인더스텔라 스타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How will global warming affect the crops that we grow? 지구온난화가 농작물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7월 20일자 Financial Times의 기사입니다. 농업의 변화가 궁금해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과 관련된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로 댓글 다 적어놓고 확인해보고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댓글 꼭 달아주세요. 오늘 기사는 3가지 키워드에 집중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에그플레이션, 기후변화, 그리고 AI. 기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구온난화를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나눠서 최근 30년 동안 2월 평균 기온을 모델링해가지고 예측해봤더니 최악의 경우 겨울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오르는 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겨울이 따뜻해지면 여러 변화가 생기겠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농작물, 그 중에서도 곡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농경지의 대부분은 사람이 먹는 곡물을 재배하는 데 쓰인다고 하잖아요. 이 맨 위에 보이시는 이 cereals, 사람이 먹는 쌀이나 밀 같은 곡물을 주로 말하는데요. 여기에 쓰는 게 7억 헥타르 이상, 그러니까 독일 면적의 2배 정도의 농경지를 쌀이나 밀 같은 곡물을 재배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은 1,003만 헥타르죠. 그 다음으로 많은 땅을 coarse grain, 조곡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알맹이가 큰 걸 말하죠. 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같은 걸 이제 기르는 데 쓰고, 이건 사람이 먹기도 하고 가공하는 데도 쓰지만 이 가축 사료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죠.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오일 크롭스인데 지방 종자, 그러니까 콩, 면화씨, 해바라기, 카놀라, 땅콩 같이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곡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네이처지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이 10년 안의 기온 변화로 곡물 생산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죠. 특히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자라는 메이즈, 이게 옥수수죠. 이 옥수수는 24%까지 생산량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옥수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 옥수수는 사료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육류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데도 쓰기 때문에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이 얼마나 느는지, 가축을 얼마나 사육하는지 이런 요인에 따라서 이 가격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옥수수는 미국 중부에 가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농작물이거든요. 이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늘려가면서 이 미국에서도 옥수수 재배량이 정말 많이 늘었죠. 미국, 중국, 브라질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편이지만 보통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 옥수수랑 달리 밀은 고위도 지역에서 자랍니다. 옥수수나 콩에 비해서 생산 지역이 좀 다변화된 편이죠. 유럽,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생산량이 많습니다. 이 기사 안에 나오는 이 네이처지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생기면 밀은 18%까지 늘 거라고 하죠. 그리고 밀은 사료보다는 주로 식품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랑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흥미로운지 한번 가보죠. 유가 상승도 있지만 최근에 이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는데 한몫을 했죠. 곡물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2022년 초에 159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죠.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같이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이 농업 agriculture랑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죠. 2012년이랑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작년엔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일단 설탕 빼고 전 세계 소비량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은 대표적인 작물은 옥수수, 대두, 콩이죠. 그리고 밀이 있습니다. 이 밥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 옥수수. 기사에서는 이 기후변화로 옥수수의 경작지가 감소해서 생산량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줬었잖아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줄면 보통 가격이 올라가죠. 2022년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2019년에 전 세계 밀 생산량 상위 10개 국가 중에서 이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 우크라이나는 4% 정도였거든요. 옥수수 생산량으로는 우크라이나가 4%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생산량으로만 보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것 같지만 이 수출 비중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생산을 해서 자국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효율적으로 생산을 못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엔 미국은 많이 생산해서 소비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근데 한국은 이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죠. 밀도 비슷합니다. 이 유럽, 중국, 인도, 러시아 순서로 생산을 많이 하지만 수출은 러시아, 미국, 캐나다, EU, 우크라이나 순으로 많이 합니다. 이 수출만 보면 러시아는 밀 수출 1위, 우크라이나는 5위, 옥수수 수출로는 우크라이나가 4위니까 이 전 세계 50개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좀 의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엔 이 국제 곡물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2020년 이후에 135% 상승했죠.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는 단기적인 요인이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해소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방금 기사에서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바로 기후변화죠. 잘 생각해보시면 기후변화는 왜 이렇게 더워져? 여기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가뭄, 홍수도 있고 메뚜기 떼처럼 이런 병충해 문제도 있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기후변화로 메뚜기 떼가 대량으로 번식하고 이동하면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에 엘니뇨 현상 같은 게 겹치면 이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적도 열대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수온이 0.5도 이상 올라가면 이 엘니뇨 현상이 생기잖아요. 엘니뇨 현상이 생기면 전 세계 날씨에 영향을 끼칩니다. 호주에는 가뭄이 생기고요. 미국 남부에는 비가 더 많이 오고 인도에는 몬순이 생기고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하죠. 올해 말에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하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더워질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가 농작물 수확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농작물, 특히 곡물은 이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식량을 몽땅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식량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이 자연재해가 이곳저곳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이 자체가 공급망에 내재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물의 소비량 자체가 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인구도 늘고 있는 데다가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몇몇 개발도상국의 평균 소득이 이렇게 오르면서 단백질 소비가 같이 늘고 있거든요. 고기와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 닭, 돼지 이런 걸 더 많이 길러야 되잖아요.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곡물이 필요합니다. 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곡물은 소고기는 11kg, 돼지고기는 7kg, 닭고기는 4kg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고기 소비량이 늘수록 사료용 곡물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죠.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옥수수와 대두 생산이 증가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전 세계적인 육류 소비 증가로 보죠. 특히 중국에서 육류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육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북미와 남미에서 이 동물 사료용 곡물 생산이 증가했죠. 예를 들면 이 대두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출량이 7,300만 톤에서 1억 4,300만 톤으로 거의 2배가 됐다고 합니다. 또 옥수수 같은 곡물은 바이오 에탄올 같은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의 작황 변동성은 커지는 상황인데 곡물의 수요는 줄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옥수수는 23% 정도 감소할 거라고 기사에서 나왔었잖아요. 일단 옥수수를 대체한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한된 면적에서 적은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단위 시간당 노동량, 그러니까 생산성을 확 높이는 거죠. 이 농작물 같은 커머디티는 사실 제품이나 서비스처럼 차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나온 옥수수는 옥수수니까. 그래서 기업이 쓰는 전략이 좀 단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하지만 이 생산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마진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 그럼 또 가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거니까 이 생산성의 측면에서 기업마다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논리를 좀 확인할 때 근거를 꼭 찾아보거든요. OECD FAO, UN 식량 농업기구에서 나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거의 매해 이 농업 전망 리포트를 내놓거든요. 전 세계 작물 생산 증가는 주로 이 토지 사용 증가보다는 생산성 증가에 의해서 주도될 거다. 여기서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확량을 높이고 농장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인 거죠.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기업회부학에서 AI 수혜주를 소개하는 이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서 막 구경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농업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기업회부학의 AI 리포트 분석 영상 혹시 안 보셨다면 진짜 강추합니다. 여기다 링크 달아주세요. 여기다 링크 여기인가? 반대 여기인가? 저의 왼쪽? 네.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 이 농업에 AI가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에이버리랑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농업의 인공지능? 이거 좀 색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거기까지 생각이 좀 확정돼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농업에 기술이 더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agriculture 더하기 technology, 그래서 에그테크라고 부르잖아요. 이 크게 보면 날씨나 수확량, 수확 품질처럼 이 생산 관리에 중요한 변수를 예측해서 생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파트, 그리고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 그리고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크게 이렇게 세 방향으로의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트랙터에 적용을 하는 거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런 트랙터에다가 자율주행을 적용하면 농부가 없어도 24시간 내내 일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게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농업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어요. 존 디어라고 6쌍의 카메라가 달린 자율주행 트랙터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 에그테크 기업들이 발전하면서 초당 한 700개씩 하루에 3,500만 개씩 씨앗을 발사하는 이런 파종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씨를 뿌릴 때 비료를 입혀서 뿌린다거나 아니면 잡초만 찾아서 제초제를 정교하게 뿌리는 것도 이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잡초는 모양이 다 달라서 뭐가 잡초고 뭐가 내가 키우는 식물인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적용되면 이 잡초가 뭔지 학습시켜가지고 훨씬 더 잘 구별해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초를 찾으면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레이저로 제거를 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미국처럼 자국에서 소비하고 전 세계에 수출도 할 정도로 생산을 한다는 건 일단 사람 손을 쓰지 않아야 가능하잖아요. 이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쓰고 나중에는 이 수확하는 과정에서 감자, 호박, 사과 같이 이렇게 단단한 것뿐만 아니라 딸기, 포도 같이 연해서 망가지기 쉬운 작물까지도 다 장비로 해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작물 생산에 사람이 손으로 하는 작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농기계가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자율주행이 구현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농기계 같은 장비는 한 번 구매하면 꽤 오래 사용하잖아요. 교체 주기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테크, 특히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매출을 키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농장이나 작물의 특성에 맞게 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로보틱스를 활용해서 이 농업이라는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쌓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농기구 판매나 대여를 하는 것 말고도 디바이스 as a 서비스 형태로 이 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메인 사업 모델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일본 종합상사를 살펴볼 때 광물자원에 확장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식량 쪽이다 이렇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 수급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곡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또 생각보다 많은 수의 국가가 식량 자급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또 일본 상사가 대체적으로 밸류체인의 여러 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식품 가공과 판매 쪽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마루베니는 미국의 농업회사 가비론을 2012년에 36억 달러 정도에 인수를 했었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의 곡물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 실적이 저조해서 가비론의 곡물 사업을 작년 2022년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농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요인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읽다가 에그플레이션, 기후변화, AI까지 왔네요. 이게 인더스텔라 방식입니다. 뉴스 이렇게 읽으니까 재미있지 않나요? 네. 눈을 피하고 있어. 피디가 눈을 피하고 있어. 네. 재밌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완성은 댓글이더라고요. 오늘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 자주 오래 봐요. 끝.